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성할 때 수준이 지금도 여러분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뭐 러시아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격변기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인물이 2인물인가라는 그런 아리까리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조사 같은 걸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조사했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 아니면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아마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알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소련이 어떻게 성립됐고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상에서 과연 사람들이 왜 스탈린에 대한 향수가 있는지 아니면 고르바초프를 왜 뭔가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 소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높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소련의 성립 부분은 이 책하고 그렇게 관련 없기 때문에 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의 성립 관련 소련이들 러시아 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2월 또는 3월 성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3월이 됐다가 2월 됐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러시아 달력과 관련 있는지 어디선 3월이라고 하고 어디선 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게 17년 2월 3월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지만 임시정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주도의 10월 혁명으로 결국은 러시아가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었던 전 세계 최초로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합니다. 이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래쪽에 사진에 있는 레닌입니다. 레닌. 그리고 이후에 레닌 주도로 이후에 볼셰비키가 혁명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귀족이나 왕다파 중심의 또는 부르주아 중심의 백군과 소비에트 중심의 적군이 싸워서 적백군이 내전이 일어나죠. 이게 여기서 적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승리한 게 결국 완전한 소비에트의 탄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1922년에 21년까지 적군이 승리하면서 볼셰비키가 혁명을 차지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리가 말하는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성립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4개국 앞에 보시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차카카스 이 4개국이 소련 연방을 이룬다. 이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소련 연방이 4개국인데 지금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계속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느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느낌은 되게 우리 항상 같이 했던 나라 아니면 뭐 같이 했던 뭐 크게 그런 친밀도가 되게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4개국 중심으로 해서 소련 연방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소련 연방이 커지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연방 나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공화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스탄 공화국이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병합하면서 11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발트 3국, 우리가 말하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까지 포함해서 총 소련 연방이 우리가 몇 개 공화국이냐면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소련 연방이다. 우리가.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그 색상이 이 색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소련 연방입니다. 소련 연방이 결국은 세계에서 연방이니까 가장 그 당시 큰 연방이었겠죠. 그 다음에 1924년에 레닌이 죽습니다. 레닌이 죽으면서 스탈린을 후계로 지명하지 않아요. 레닌은 편지로 해서 스탈린이 위험한 인물이다. 그런 것들을 알리는데 결국 스탈린이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권력 투쟁에서 트로츠키하고 그다음에 뭐 지노비에프, 부하린 같은 그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스탈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8년에 스탈린이 이제 농업을 집단화합니다. 이 농업 집단화가 결국 중국의 어떤 집단 농장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농업 집단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콜호스, 집단 농장, 그다음에 소프호주, 국영 농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는 1929년, 39년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농장이 농업 집단화를 통해서 장단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단 농장이 결국은 농업을 사유하지 않고 집단화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약간 일부의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기계화를 하면서 트랙터 같은 것도 트랙터를 이용해서 집단으로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 높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단 농장이라는 것들이 개인의 사유권, 개인의 사적 재산을 결국은 용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그런 불합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기근도 겹칩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라는 대기근이라서 그때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소련을 러시아를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농업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또는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많이 피해를 보아서 아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불합리가 발생하죠. 그게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스탈린이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근데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구나. 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때 성과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밀리다가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을 하죠. 2차 대전 때. 그때 러시아가 밀리지만 나중에는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무기가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때 그 기반이 결국은 이런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그 중공업 중심의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끊임없이 이제 겨울철 대반전할 수 있었던 거죠. 보면 여기 러시아에서는 1931년, 35년에 지하철이 첫 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의 첫 완공이 1970년인가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1935년에 지하철의 첫 완공했다고 합니다. 13개역. 요 가운데 여기 지금 러시아의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탈린 세대의 명가 아니겠죠. 그러면 요 중공업 중심의 군사 체제도 결국은 암이 있다면 중공업 중심이니까 경공업,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은 충분히 생산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자원을 이 중공업에 몰빵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두운 면이겠죠. 스탈린이 가장 또 욕망이 얻어먹고 있는 것은 대규모 숙청을 합니다. 대규모 숙청을 해서 수백만 명을 체포하게 하고 처형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고려인 17만 명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그럼 왜 고려인을 왜 보냈느냐 했을 때 보니까 고려인이 일본이라고 비슷하게 생겨서 일본 간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해주가 또 이제 일본이라고 같이 붙였을 수 있을까 멀리 중앙아시아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홍범도 장군하고도 관련된 거죠. 이동하면서 또 고려인들이 많이 죽었죠. 1941년에 독일이 이제 소련 침범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은 소련하고 비밀리에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동유럽을 안정적으로 유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도 이제 한참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러시아가 북쪽에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쪽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뒤지 끌려가는데 소련이 그거 보고 이게 러시아가 잘한 줄 알았더니 멘토 헛것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전쟁 보고 한 번에 그럼 러시아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히틀러가 패착 중에 하나죠.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게 러시아가 소련한테 계속 밀리다가 이제 나중에 뒤집는데요. 결국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도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어떤 스탈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그러면 우리가 스탈린과 함께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국가다. 그런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favorable view of Stalin on the rise에서 지금 50%에서 2003년 50%에서 19년에 70%까지 오른 게 있네요. 그래서 역사적 지에서 보면 21년 조사에 따르면 45% 러시아인이 스탈린을 존경한다고 답했으며 이것은 18년에 29%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3 조사에서는 70%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전쟁 영웅으로 재해석된 거죠. 러시아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의 승리를 강조하면서 스탈린을 전쟁 영웅으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스탈린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때 결국은 우리가 스탈린 시대에는 그래도 다 같이 가난했지만 먹을 거는 그래도 굶질 않았다. 그런 거겠죠. 네. 강력한 지도자를 고려하면 스탈린 시대 안정성 안티긍정 평가한다.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푸틴 시대에는 그나마 좀 낫지 않,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적을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53년에 스탈린은 사망합니다. 뇌졸중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56년에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치범도 석방하고 스탈린 동상도 철거합니다. 이 당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여볼 게 러시아에서 어떤 과학이 미국을 압도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7년에 소련에서 첫 우주선 스푸트니크5를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 말고 우주선을 보낸 거고,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은 유리 가가린에 태워서 1961년에 그것도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뭐 했냐? 미국은 57년에 소련의 성공에 자극돼서 나사를 58년에 수립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는 더 큰 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해서 1969년에 달을 보내면서 역전을 하게 되죠. 그럼 1964년에는 후르쇼프에 이어서 브레즈네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1982년 시각을 하고요. 68년에 프라하의 봄이 일어납니다. 프라하의 봄은 뭐냐면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어떤 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에서 뭔가 자국 중심의 그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브레즈네프가 강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니네들은 사회주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개별 국가의 것들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라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제압을 했던 거죠. 이게 가장 극적이었던 게 프라하의 봄 때 이제 체코에 대한 강제 시위를 강제로 이제 막은 거, 강제로 이제 진압한 거고요. 그 다음에 79년에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아프간 침공했던 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시에 이제 공산정부를 지원했는데 이 공산정부가 계속 이제 반군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산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아프간 침공을 합니다. 잠깐 여기서 프라이봄 우리가 밀란 캔데라 알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프라이봄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83년은 이거는 소련과 관계없지만 제가 찾다 보니까 칼기 피격 사건이 1983년 9월 이때 이 당시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이 됐을 때 일어났더라고요. 칼기 피격은 미국 정찰기 5인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빴는데 결국은 칼기가 어떠한 이유인지 소련 영해로 잘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전투기가 결국 경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은 피격을 미사일로 그냥 격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결국 칼기는 이 냉전 시대가 나온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 시대가 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서기장으로 선출되는데 이때 54살. 이 고르바초프 전에는 그러니까 브레즈네프나 후르시초프나 다 나이가 70대가 되어서 됐는데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다음에도 한두 명이 더 있었는데 누가 70대여서 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지 않았고요. 소련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서기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고르바초프고요. 고르바초프 선출돼서 뭔가 고르바초프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운이 좀 없었던 게 당시에 이제 치명타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1986년 4월에 바로 벌어지고요. 이때 들어가는 복구 비용으로 해서 경제 재정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86년 발표해서 쭉 진행하고요. 89년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합니다. 결국 막대한 전쟁에 대한 비용 부담이었죠. 이게 페레스트로이카하고 제가 글라스노스트를 두 개 나와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 했더니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역제 리스트럭처이고 글라스노스트는 정치적 자유와 투명성 확대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역책이다. 어떤 데는 거의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다 페레스트로이카 안에 다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정책은 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는 러시아로 재구성, 개혁, 그 다음에 글라스노스트는 개방, 그렇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평가는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이제 1987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전략 핵무기 폐기 협의를 하면서 무기에 드는 비용, 이제 전쟁 비용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에 모든 중간거리 비자를 폐기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유럽 민주화가 89년부터 90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즈네프 독트린, 즉 사회주의권의 이득이 개별국가의 이득을 우선한다는 브레즈네프의 독트린을 폐지하고 소련과 동유럽 국가 간의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고르바초프하고 동유럽 국가 간의 협약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국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요구에 맞춰서 전부 다 민주화가 들어있습니다. 폴란드가 어떤 민주노조 출신의 자유로 출신의 바엔사 대통령 되고 헝가리도 다단계 도입해서 민주적 정부가 되고 체코도 공산당의 권력을 포기하고 분리가 되고 루마니아는 좀 늦게 받아들였다가 차우세스크가 축출되고요. 그다음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89년에 됩니다. 그리고 동서독이 1999년에 북이 통일됩니다.
참고로 한국과 러시아 수교는 1990년입니다. 소련이 이제 아까 발트 3국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들 합쳐서 소련 연방이 되는데 지금 발트 3국이 다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트 3국이 독립을 91년에 독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해 러시아에서는 옐친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91년에 8월에 소련, 러시아 말고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즉 고르바초프를 고르바초프 체제를 엎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 KGB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르바초프를 감금합니다. 근데 이때 밑에 보면 옐친이 나와서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되죠. 시민들한테 같이 나와서 저항하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소련의 어떤 뭐 탱크를 온몸으로 막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쿠데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옐친이. 이걸 계기로 옐친한테 권력이 거의 넘어갑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나중에 쿠데타를 이제 진압한 다음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보리스 옐친이 고르바초프한테 삿대질하는 거죠. 너 내가 준 명단 빨리 발표해. 그러니까 내가 준 명단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빨리 발표해라라고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옐친 대통령이 당신 빨리 물러나라 해서 고르바초프한테 권력 이양을 요구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르바초프의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러시아에서는 1991년에 옐친이 공산당 활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 우리가 보통 CIS라는데 이 4개국이 CIS 창설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91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공식 소련이 해체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91년입니다. 즉 소련이 해체된 게 91년 12월 25일이죠. 이제 그 이후 보면 러시아에서는 옐친 대통령이 국회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의회하고 맞붙은 거죠, 둘이. 그러면서 의회가 옐친을 탄핵합니다, 러시아 의회가. 그러니까 옐친이 어떻게 하냐면 탱크 가져와서 러시아 의회를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군인들이 포격을 해서 다 수백 명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요. 93년에는 러시아하고 체첸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99년에 옐친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2000년에 푸틴이 집권합니다. 푸틴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있으니까 2025년, 25년이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푸틴이 대통령 했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이제 대통령 기간이 끝나고 내가 알기로는 총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대통령 된 걸로 계속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푸틴 지지율이 왜 높으냐 했을 때 최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푸틴 지지율은 86%로 보이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푸틴의 체제가 거기가 지금 언론이 약간 언론에 대한 뭔가 조금 박정희 시대 같은 거죠. 탄압이 있는 거고 제대로 조사하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86%라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은 확실하다.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 상승 중 하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승리를 강조하며 현재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안정성과 국가의 강력한 수호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렇구나. 고르바초프는 이제 22년 8월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왼쪽 하단의 사진이 푸틴이 고르바초프에게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제가 긍정적하고 부정적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건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긍정적인 건 뭐 계약 개방 정책했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계약 개방 정책에서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소련이 붕괴가 됐을 거고 붕괴가 된 걸 못 막았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했지만 경제 혼란과 생활 수준 차이가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뭔가 여러 가지 계약 등을 했지만 경제적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고 뭐 화폐 같은 것들도 화폐 정책도 잘못해서 물가도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또 더 저하가 됐고요. 지금 아까 푸틴 얘기하면서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 잘 살지 않습니까? 혹시 경제 수준이 나라만 잘 사나요? 아니면 국민들은 잘 못 살아요? 아니 나는 제가 이제 거의 정확히 모르는데 푸틴의 시대 이전 시대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이 됐고 러시아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기 나라가 예전만큼 만만하지가 않고 좀 더 강한 나라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되게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고르베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소련 통합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련 붕괴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고르바초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는데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해서 결국 여러 민족 공화국에서 독립운동과 분리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도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거가 없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 당시 그러니까 결국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초창기에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도 이제는 좀 뭔가 풍요로워지겠다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고생을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고생 많이 했고 그게 다 고르바초프의 때문이다라고 본 거고 근데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변명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쿠데타나 그런 것들 또는 체르노빌 또는 쿠데타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서의 그런 물가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실패한 것들 그것들 종합적으로 러시아를 더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